지난 그 부동산 상승장에서 내 집 마련을 못하신 그런 무주택자분들의 그런 박탈감과 예. 그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요즘인데, 불안감이나 이런 좀 스트레스를 좀 다스리는 방법이 불안함의 원인을 모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. 흔히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, 이게 지금 높이 고점이니까 내가 지금 사면은 손해를 볼 것 같고, 지금 내가 팔지 않으면 후회를 할 것 같고, 이러한 심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에서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멀리서 지켜봐야 된다. 좀 약간 라고 좀 객관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실까요? 그렇죠. 사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집을 못 사신 분들이나. 그렇죠, 그런데 그렇죠.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시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. 시대의 감정에 휘둘리면은 감정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불안감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그런 감정에 약간 휘둘려져 행동을 감정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뭐 언론에서도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,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가 잘못했어, 미안해요, MZ 세대들한테 미안해,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오히려 그 말도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미안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정당성을 부여하게 돼요.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?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? 그렇게 그 사람들의 감정에 내가 휩쓸려서 행동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기회는 저는 한 번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지금 집값이 오른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의 현상인 거고,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어요. 이번 생은 끝난 게 아니라 이번 기회는 사라진 거지, 다른 기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. 다른 기회는 다시 오면 그때 또 내가 그걸 잡으면 돼요.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따라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휘둘려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영끌을 해가지고,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,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되겠지만,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감정적으로 불안해서 난 지금 집 사야 돼, 난 지금 팔아야 돼, 이런 행동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시대의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시대 정신을 파악하되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바로미터로 삼아라 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 불안감이라는 것은 사실 안 느낄 수는 없는 감정이에요.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.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설계되었고, 오히려 그 불안감은 어쩔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불안감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 신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려주는 감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감을 느꼈을 때, 이게 혹시 내가 지금 어떤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랬을 때, 만약에 이게 나에게 위험이 되는 신호라면, 그렇다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. 그런데 이게 위험을 주는 신호가 아니라 거짓으로 만들어진 불안감이라면, 그럴 때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알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. 일단은 그러면 현실을 좀 제대로 인정을 하고, 내가 왜 불안감을 느끼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,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또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돼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누군가는 그 불안감을 그냥 불안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원동력 삼아서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거죠. 그런데 나는 지금 불안해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,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, 결국 우리가 불안감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. 오히려 이게 포인트가 돼서 내가 행동을 바꿔야 되는 출발점으로 시작할 수 있다.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고 끝낼 게 아니라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나갈 것인지 요거를 찾아보는 것도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또 저희가 이제 일상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왕이면 또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,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? 네. 코크님은 언제 행복하세요?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. 그리고 그게 결과가 잘 나왔을 때. 결과가 잘 나왔을 때. 그렇죠. 맞아. 하고 싶은 일 했는데 결과가 영 아니면 불행할 것 같아요. 너무 결과 중심인가? 보통 사람들한테 언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맛있는 걸 먹을 때나 혹은 좋은 음악을 들을 때나
혹은 뭐 재밌는 걸 봤을 때나 뭐 이럴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세요. 근데 그것도 행복감이긴 행복감이에요. 그런데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에 의하면 긍정심리학자거든요. 근데 긍정심리학이라는 거를 시작한 사람이 마틴 셀리그만인데 그 사람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재미나 보는 거에 대한 어떤 오감에 의한 쾌락을 느끼는 건 1차원적인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.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. 이 1차원적인 쾌락들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. 내가 지금은 재밌고 맞아요. 내가 지금은 즐겁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. 그리고 더 큰 걸 바라게 돼요. 더 큰 걸 바라게 되죠.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. 그러니까 1차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.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.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인 쾌락은 위험하니까 그 상위에 있는 행복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. 그 상위에 있는 건 두 번째, 2차적인 행복은 바로 몰입이에요. 몰입. 몰입이라는 게 한마디로 내가 어떤 거에 몰두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무아도치 상태를 몰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게 선천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잘 못 느끼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. 성향적으로. 성향적으로. 굉장히 좀 이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죠. 시니컬한 사람들이죠. 그런데 그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? 몰입을 통해서. 왜? 자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. 몰입을 할 땐.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어떤 거에 몰입을 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게 몰입이라는 건, 몰입이라는 얘기죠. 이 몰입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전문성이 받쳐주는 일을 할 때 몰입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. 적절한 난이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. 내가 했을 때 바로바로 어떠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일. 그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일이어야 하고 하게 되면 의식이 사라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게 몰입의 특징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? 바로 게임이 있죠. 네.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가 되죠. 또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, 경험치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죠.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과연 행복하느냐? 근데 제 아들 보니까 게임을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막 키보드를 쾅쾅 놓고 그러는지 제가 그래서 잔소리를 하거든요. 게임은 네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?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니? 그럼 무슨 게임을 할 의미가 있니?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라는 게 행복해. 그러니까 그 몰입을 통해서 자의식이 사라질지언정 그 몰입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거든요. 결과물이 또 만들어지고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허무해질 수 있어요. 왕을 다 깨면? 네. 뭐 왕을 깬다든지 이게 몰입을 통해서 게임을 해도 현실적인 어떠한 변화는 크게 없기도 하고. 그렇지, 맞아요.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게 몰입의 한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가장 상위에 있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. 한 단계 더 올라가야겠네요. 한 단계 더. 네. 그게 바로 삶의 의미예요.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.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문헌들, 뭐 예를 들어서 성서도 있고요. 또 불경 막 이런 것도 있고, 뭐 이슬람의 어떤 경전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공통적으로 인류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6가지의 종류를 찾아냅니다. 그게 지혜와 지식, 용기, 사랑과 인간애, 정의감, 절제력, 영성과 초월성 이렇게 총 6가지거든요. 그 얘기만 들어도 경건해지네요. 예, 경건해지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?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네, 알려주세요.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네. 만약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 코크님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묘비명의 한 줄로 어떤 삶을 살아갔다고 쓰여져 있길 바라세요? 그를 만나서 즐거웠다. 저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게 사랑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감을 느끼고 예. 저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. 이게 코크님의 어떤 가치이자 강점이다. 그런 일을 내 삶의 의미로 삼고 그 안에서 몰입을 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라. 그럼 행복해질 수 있다.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노심님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시나요? 저는 용기예요. 용기? 용기라는 게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걸 내가 한 발짝 앞에서
걸어 나가서 이제 실행했을 때 그때 저는 뭔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느껴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를 하신 것도 예. 지금 심리학을 전공을 하신 거잖아요. 예. 근데 저는 심리학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분이 47만 명 정도 되시는데 예. 어떻게 이 심리학을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 생각을 하셨지라는 좀 어떻게 그런 계기가 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저는 일단 심리학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학부 때 이제 심리학 강의를 듣잖아요. 근데 화가 났어요. 왜요? 저걸 알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모르지? 예를 들어서 양육할 때도 어머. 옛날에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. 사랑임이라고 해서 막 애들 때리고 또 인간관계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말로 서로를 억압하는 그래서 서로를 망치고 있는 사랑으로 포장해서 네.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거죠.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죠? 그렇죠. 근데 저는 그게 정당성이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랬다 생각해요. 만약에 이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?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화가 났어요. 그래서 이거를 알려야겠다.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게 심리학 강의예요. 와, 느끼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거 보면, 중간고사 때 저게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.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, 그 내용에 대해서, 심리학에 대해서 되게 이걸 알면 좀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, 그런 걸 좀 의미부여를 하시면서,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됐고, 그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시게 된 거네요. 예, 그렇게 된 것 같아요.